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4년 9급 군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군무원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무원 시험 상당히 좀 대비하기가 힘든 시험 중에 하나죠. 문제의 출제 어떤 경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수준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불안정하고 좀 들쭉날쭉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 좀 적중률이 높은 그러한 대비를 하기가 다소 조금 힘든 그런 시험이 바로 이 군무원 시험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가운데서도 딱히 정확하게 이 경향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무원 시험의 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가 공개가 된 2020년 이후 줄곧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출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험의 관리라든지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할 말이 많은 그런 또 시험이 군무원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 친구들이 정말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될 텐데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도 하지만 그런 걱정 이면에 이번에는 좀 실수 없이 문제되는 상황들 없이 정말 이 시험이 원만하게 잘 치러질까에 대한 걱정부터 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 바로 이 군무원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되게 좀 걱정스럽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 문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험 문제는 여태까지 공개가 되었던 시험 문제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지엽적인 문제들, 가급적 조금 지양된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 기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익혔던 낯익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좀 깊이, 좀 충분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지문 속에서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최소 한 80점대 후반 88점에서 한 90점대 중후반 정도까지 3개 이상 틀리는 것이 그렇게 좀 쉽지 않을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다면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좀 길어서 그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80점대 후반 정도의 점수는 받으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일반 국가공무원 시험이나 지방공무원 시험하고 출제가 되는 패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온도차가 조금 커서 그로 인해서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기는 했겠지만 확실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공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풀 수 있을 만한 이거는 해볼 만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난이도를 조금 낮춰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도 다소 조금 쉽게 느껴졌던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전체적인 뭐 문항의 난이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마다 지금 출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지난해에도 이제 구급 시험에서는 2문제 정도 오류가 발생을 했었는데, 뭐 그 문제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출제위원들이 인정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론적인 내용들에서 이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뭐 계속해서 지금 출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최근 3개년간의 영역별 출제 문항을 살펴봅니다. 자, 보통 이제 2022년도까지는 전 영역에 걸쳐서 좀 고르게 출제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방행정의 출제 비중이 4문제나 되었던 것 굉장히 엽기적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의 출제 비중이 1, 2,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60% 정도가 되고 있고, 2023년도에는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서 64% 정도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1, 2, 3장 이론적인 내용들, 이론적인 부분들의 출제 경향이 다소 조금 높아지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24년도 올해 이제 출제가 된 내용들은 그 경향이 보다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1, 2, 3장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 72%. 그러니까 뭐 10문제 중에 7문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17문제에서 18문제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1, 2, 3장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개수로 봤을 때 지금 18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야에서 8문제가 나오고 지금 18문제가 지금 1, 2, 3장에서 지금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18문제와 7문제의 싸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론은 사실 군무원 시험과 접점을 찾기는 좀 다소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고, 행정환류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내용들은 군무원 활동하는데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일반 공무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를 출제하기가 다소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행정이론, 정책이론, 조직이론 이 3가지의 측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일반적인 이론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0%의 비중으로 이 1, 2, 3장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출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상 지금 70%가 됐는데 70%를 넘어서 뭐 75% 이상 출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한 60%대에서 70%대 정도로는 1, 2, 3장에서 나오고 나머지 이제 3, 40%의 비중으로 이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출제 문항의 난도를 좀 분석을 해보죠. 출제 문항의 난도를 보시면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22번 문제 정도, 자아실현적 인간에 대한 관리, 이것을 물어본 22번의 문제가 다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을 찾아내기에 조금 힘든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8번에서 17번, 8번과 17번 같은 이제 2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형태가 아닌 그냥 단어나 구문 형태로 이 선택지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비슷한 유형이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 군무원에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그 내용들, 뭐 시험 볼 때도 뭐 늘상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옳은 것은, 가장 뭐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는 뭐 올해도 뭐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군무원의 가장
상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고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숨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공무원 시험을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 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내용 문제들을 서서히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시험을 봤던 상황들 생각을 해보시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다음 중 공유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사바스가 재화를 분류했을 때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재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 그래서 요금제하고 공유제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배제성과 경합성 가운데에서 경합성만 존재하는 재화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든지 천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국공립도서관, 국립공원, 국방, 치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국공립도서관이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제성이 없죠. 그리고 경합성이 존재하는 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이나 치안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도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국방, 치안 같은 경우에는 공유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 공공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1번 자체가 바로 틀린 내용이 돼요. 국방 치안은 어디에서 대신해 주지도 않고 민간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치안은 공공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유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고. 자, 경합성을 지니고 비배제성을 지닌다. 그죠? 경합성을 지니고 배제성은 없으니까. 다음.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지의 비극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위해 가지고 내 사용을 조금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내가 막 이기적으로 소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 1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공유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셨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1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계적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계적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스와 스토커가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서 단순하고 좀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다. 그래서 복잡하고 좀 유동적인 환경에 적합한 유기적 구조와 상반되는 내용들로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기계적 조직 구조와 유기적 조직 구조를 비교해 놓은 표, 요거 가지고서도 각각의 내용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대규모 조직에서 높은 공식화와 표준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큰 조직 구조에서 모든 대상들에게 일원화된 내용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기계적 조직 구조가 필요하죠.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형과 같이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 구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라고 보면 이제 단순 관료제, 단순 관료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적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동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자, 환경적인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것은 기계적 조직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 조직 구조에 해당이 되죠.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 구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3번이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직무를 분화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조직의 내적 통제 및 조정, 효율화, 합리화에 유리하다. 그렇죠. 관료제의 특징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무의사 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엘리트 이론의 한 맥락이었었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수 민중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종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좀 도전적이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그걸 거론조차 못하게 배척해버리는 이 같은 형태. 아무런 뭐 찬성이나 반대, yes, no 어떠한 의견도 표현해주지 않고 그냥 그 의견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이러한 형태의 결정을 우리가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의제 설정을 하는 데의 핵심적인 키는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 신엘리트 이론이었고 그 신엘리트 이론의 한 유형으로 무의사 결정론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기득권의 정치 권력에 존재하는 두 얼굴 중 어두운 측면의 얼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두운 측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면에 가리워진 모습,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모든 의견들을 다 이렇게 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속으로는 우리 의사와 바라는 것들은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정책 결정권자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그랬는데 이거는 결정권자가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야. 그 의사 자체를 받아들이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내 이익을 좀 뺏겨나가는 내 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경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2번의 지문은요.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론에 대한 문제를 물으면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군무원 시험은 아닌데 과거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정책 결정의 핵심적 권력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장을 억압, 좌절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한다. 그렇죠.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고 이 같은 내 의사에 반하는 주장들을 억압, 좌절하거나 방치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죠. 다음, 기득권 세력은 때때로 정책 의제 또는 정책 대안의 범위, 내용을 제한하여 집행의 의미가 없는 상징적 의제 또는 대안만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의제 설정의 방향 자체를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그냥 설정해서 그 논의를 회피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3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굳이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의사 결정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정책 결정권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거론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재의 공급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공공재의 공급 규모, 공공재의 적정 공급 규모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심화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적정 공급 규모, 그러면은 이제,
실제보다 좀 적게 공급해도 된다라고 하는 과소 공급설과 아니다. 실제 수요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한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다 공급설.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소 공급설의 입장과 과다 공급설의 입장, 각각 그 내용들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과소 공급설을 주장하는 이론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는데 과다 공급설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니스칸의 예산 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공공재는 과다 공급된다 그랬는데, 자, 이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집단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회 후생의 증대를 목적으로 예산을 증대하는 것에 반해서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증대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한 2배, 3배 더 많은 예산의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는 과다 공급된다고 보는 게 맞죠. 과다 공급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되면 공공재는 과다 공급된다. 그랬는데, 자,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 이제 다른 말로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자, 이 파킨슨의 법칙은 자, 행정 수요와 상관없이 행정 수요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 얘기지. 이걸 우리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니까 공공재 공급, 뭐 정부 예산의 지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과다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2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째. 보몰의 효과로 인하여 정부의 지출 규모가 감소하여 공공재는 과소 공급된다 그랬는데, 자, 이 보몰 효과, 보몰의 효과, 우리 이제 흔히 보몰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보몰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이 공무원, 공직 사회, 관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공의 업무는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이 공공 서비스의 성격, 이것이 아주 병이다, 병.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효과라고 얘기했었는데 보몰스 디시즈, 보몰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보몰 효과로 인해서는 정부의 지출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과소 공급되지 않고 과다 공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다 공급설의 한 예였어요.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운스에 의하면 국민의 합리적 무지 내지 무관심은 공공재의 과소 공급을 가져온다. 자, 다운스가 주장한 합리적 무지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자, 이 공공 서비스나 공공재의 사용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써볼까? 쓰려고 덤빌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사용을 좀 꺼리게 된다는 거죠. 꺼리게 되기 때문에 수요보다, 파악이 된 수요보다 좀 적은 양을 공급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모르니까 안 써.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적 무지나 무관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 공급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4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공급 규모, 그러니까 과다 공급설과 과소 공급설의 각각의 주장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아셨다라고 하면 지금 4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인사행정론에서 이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좀 상극이죠. 그죠?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데에 어떤 장애 요인으로 이 실적주의가 등장을 하지 이 직업공무원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실적주의는 다소 조금 장애가 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실적주의를 개방형 충원과 동시에 시행하면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실적주의와 개방형 충원, 그러니까 개방형 임용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완전히 상극인 거지. 그지?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할 때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아이쿠, 영 반대죠. 그죠? 지금 이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좀 제약하는 실적주의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을 한다.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실적을 갖추지 못하면 밀려나고 퇴출이 되는 상황들을 강조하는 게 실적주의인데 직업공무원제는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주의의 제약 요건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할 때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어렵죠. 실적주의를 토대로 하면 직업공무원제는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2번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결혼 충원 방식 및 공직 분류 제도에 있어서 실적주의는 개방형과 직위 분류제에,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과 계급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실적주의는 개방형과 직위 분류제,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과 계급제. 요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극이란 말이지. 3번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직업공무원제는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공무원 능력 발전의 기회를 강조한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문장 형태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까다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6번 봅니다. 다음 중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봤었죠. 뭐 시장 규제, 사회 규제, 뭐 그다음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다음에 뭐 정책 이론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뭐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들이 나와 있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경쟁적 규제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수많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 경쟁자들 중에서 선택, 지정된 소수의 전달자에게만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선택 지정된 소수의 전달자에게만 제한시키는 규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이 같은 규제여서 그러니까 다수의 시장 진입을 막아가지고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원활한 경쟁, 유효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호적 규제란 최대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임금제, 가격 통제 등과 같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뭐 대표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 같은 형태의 규제를 우리가 보호적 규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규제는 보호적 규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수능 비용을 규제에 의한 조세 또는 숨겨진 조세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민간의 수능, 민간이 거기에 부응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지는 거야. 이것 자체가 비용을 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에 의한 조세 또는 숨겨진 조세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4번이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자, 포지티브 규제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뭘 정한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들, 해도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를 다 금지시키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포지티브 규제인데 지금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금지된 행위를 낸 거니까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가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무차 강조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나왔네. 4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살펴봤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막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굉장히 좀 평이하게 술술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철의 삼각이라고 얘기하는 하위 정보 모형부터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그다음에 인지 공동체까지 쭉 그 맥락들을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정책 공동체는 대체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띠지만 정책 문제망은, 이 정책 문제망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제 봤었던 이슈 네트워크죠. 정책 문제망은 상대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그랬는데, 자, 정책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의 집합,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의 개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슈 네트워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책 문제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내는데 이게 공익 차원의 의견이 아니라 민원성 의견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힘들면 의견을 제시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 공동체가 제로섬 게임이고 정책 문제망이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정책 공동체와 정책 문제망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로섬 게임은 이슈 네트워크의 내용이고 특징이고 포지티브 썸 게임은 정책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책 문제망은 이슈 네트워크 주로 특정한 정책 문제별로 형성이 되며 그 경계는 모호하고 개방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특정한 정책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전부 다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해 관계자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냐,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관계자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들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주장을 할 것이냐 예측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나온다. 2번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 정책 공동체는 주로 정책 분야별로 형성되며, 그렇죠? 여기는 아까 문제별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이건 분야별로 형성이 되고 그 참여자의 범위가 하위 정부의 경우보다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그랬는데 하위 정부 모형보다 참여자의 범위가 좁은 건 없어. 다 넓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만 모시기 때문에 관료나 이익 집단, 의회 이렇게 3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위 정부보다 넓은 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하위 정부 모형에서 철의 삼각 동맹 관계는 주로 정책 분야별로 형성되며 그들 간에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한다. 그들 간에는 그 3자 간에는 활발한 교류를 하죠. 그런데 그 외부의 주체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여기선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난이도 하로 잡았어요. 과거의 이와 비슷한 문제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여러 번 봤을 거고, 다음에 이 행정과 경영이 어떤 관료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군무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관리 기술적인 측면, 맞는 얘기고, 다음 둘 다 관료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법적인 규제, 법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행정이 경영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죠. 법적인 규제는 행정이 훨씬 더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협동행위,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이든지 아니면 공공 간의 협력이든지 협동행위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 규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경영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할 그런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는 것. 자,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그래서 공공성이 강해서 민영화가 곤란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공공성과 그 다음에 시장 경쟁력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게 하는 이 같은 책임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임용되지만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공법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관장은 계약직이에요. 최장 5년까지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죠. 그리고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책임운영기관은 각 행정부처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공법인이라고 하는 건 법인체라는 거지. 법인체라고 하는 거는 독자적인 결정과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한 이 같은 상태인 건데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가 아니에요. 일반 행정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성과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원리에 따라 등장한 제도이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의제 설정이나 결정, 그 다음에 집행과 서비스 전달 이것을 분리해서 이 가운데 집행과 서비스 전달에만 집중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따라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관장도 그렇고 그 기관도 그렇고 매년마다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뭐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원리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자, 시장 원리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강조하는 거지. 자,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안정성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건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시장 원리에 대한 강조 때문에 공공성의 형평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책임운용기관이 나오는 거지. 책임운용기관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3번도 이거는 이걸 통해 가지고 책임운용기관이 나오는 거지. 책임운용기관을 통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운용기관이 이 3번의 상황을 유발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책임운용기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운용기관이 시장 원리를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이나 안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를 하신 분이 이 시장 원리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이 형평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운용기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내용을 쓰셨다라고 하면 3번의 지문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저하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책임운용기관이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절대로 아닌 거거든. 3번도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정책 결정 기능으로부터 집행 기능을 분리한 집행 중심의 조직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뭐 이거는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근데 지금 그 가답안 안에서는 지금 1번을 지금 정답으로 해놓고 있어요. 이게 공법인이 아니고 일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1번이 아닌 건 맞아. 1번이 아닌 건 맞는데 3번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이나 안정성은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인 거고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이 문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인데 지금 책임운용기관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전부 다 잡기 위해서 서비스 공급은 정부 기관에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 기관의 기관장을 계약직으로 민간에서 임용을 해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번은 1번하고 3번이 지금 둘 다 정답이 되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주세요. 책임운용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의 이 지문을 어떤 의도에서 썼는가, 뭐 모르지는 않겠어요. 모르지는 않은데 그 의도대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책임운용기관으로 인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이건 책임운용기관의 등장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번도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냥 지금 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비빌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논리 구조 자체가 맞질 않아. 논리 구조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3번이 둘 다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을 몰라서 이제 일반 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내용이 예비비죠.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지금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이 예비비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자, 1번부터 보죠. 목적 예비비는 예산 총칙 등에서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하며 따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한 예비비를 우리가 목적 예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보면 이렇게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한 예비비는 따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2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다. 이걸 이제 목적 예비비와 상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예비비라고 이야기하죠. 일반 예비비. 자, 다음 3번. 재해 대책비, 공공요금,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부족액 보정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한 한도액을 정한 목적 예비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 대책이나 공공요금 또는
환차손 보전이라고 얘기하죠.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부족의 보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 구분을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일반 예비비는 그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경비이므로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비비 자체는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경비는 맞는데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에 다 써야 돼. 그렇죠? 이거는 시간 경과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이 되는,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국가재정법 23조에 보시면 이제 뭐 목적 예비비, 일반 예비비를 딱 구분해 놓은 내용들은 없지만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한 예비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비비를 이제 목적 예비비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 중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기계적 조직 구조 이야기하면서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전문적 관료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 문제에서도 봤었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굉장히 복잡하고 안정적인 구조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적용이 되는 이 같은 구조다. 단순 구조 같은, 단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이지만, 전문적 관료제 구조라고 하는 건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종합병원, 그 다음에 종합대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문적 관료제의 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1번. 업무의 표준화가 어려워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한다. 그렇죠. 뭐 학과 그러면 교수님, 뭐 병원 그러면은 뭐 담당 의사,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표준화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이것들을 강조하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종합병원과 같이 높은 분화와 낮은 공식화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분화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그러한 상황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다 그랬는데, 자,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환경이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핵심 운영층에 해당하는 작업계층의 역할이 강조된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운영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전문적 관료제 구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공선택론에 대한 주요 모형, 공공선택론과 관련된 주요 모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심화 시간에 10개의 모형을 같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중위 투표자 이론은 중간 선호자만을 만족시킨 모형으로서 모든 투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간 투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진보당이든지 보수당이든지 각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하지 않고 그 이념에 상반되는 이념들을 제시함으로써 중간 투표자들을 꼬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그 정말 진성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모습에 실망해가지고 기권하는, 투표에 기권을 하고 그 중간의 마음, 중위 투표자들의 마음을 꼬시려고 해가지고 이게 상반되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내용들과 상반되는 내용들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중간 투표자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사로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티브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이라는 시장 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 공공재의 적정 규모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T부 가설에서는 완전한 이동,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곳에서 이곳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전에 살던 곳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서비스만 받으러 가는 이 같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적정 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이거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공공선택 이론은 소비자인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소비자의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는 개체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1, 2, 3번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4번 봅니다. 고위직 관료들의 관청 형성 전략은 소속 조직을 보다 집권화된 대규모의 개서적 관료 조직으로 개편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 고위직 관료들은 어떤 조직을, 어떤 예산을, 관청 예산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관청 형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 그 공공 조직의 규모를 조직 규모를 변동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 관청 형성 전략이라는 건 조직 규모의 변동 없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이 그 조직들을 뭐 준정부 조직이나 이제 외부 계약 형태로, 그러니까 민간의 외부 계약 형태로 이렇게 퍼뜨려서 조직의 그 팽창을 방지하면서 이제 통제의 책임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 같은 전략을 관청 형성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속 조직을 보다 집권화된 대규모의 개서적 관료제 조직으로 개편시키지 않아. 보다 집권화시키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막 이렇게 총대 메고 막 이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관료들은. 어떻게 그냥 뭐 알아서 일하게 냅두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훈수 조금 두는 정도로 일하려고 하지, 막 자기가 책임을 다 지고 막 모든 짐을 다 지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권화된 대규모의 개서적 관료 조직이 아니라 조직 규모의 변동 없이 대부분의 조직들을 이제 준정부 조직이나 외부 계약, 그러니까 민간 조직으로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자신들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조직의 규모는 그대로 냅두는, 그래서 조직의 팽창을 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관청 형성 전략이다. 따라서 4번은 지금 여기선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2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4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구분은 사회와 정책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자,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왜 이제 틀리냐, 왜 이게 좀 다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를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잘 공부를 했잖아요. 자, 소수민족이나 사회 소수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지만 시장의 결함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보주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럼 거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소수민족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건 진보주의의 정책입니다. 다음,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것, 이것 역시 진보주의의 정책이죠. 근데 이제 조세의 감면을 확대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보수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야. 진보주의는 과세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부유층들에게 누진세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세금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좀 저소득층들에게, 소외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조세 감면 확대는 보수주의 입장이다. 다음, 정부의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의 영향력을 좀 증대시키는 것이 진보주의의 특징이다라고 본다면 13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의 인사관리를 허용하는 이 같은 형태의 제도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잊지 않고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이 고위공무원의 대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지방교육감, 부교육감이나 그다음에 부단체장,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들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자,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국장급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이 지방공무원 중, 그래서 지방공무원. 지금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2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그다음에 지방 부교육감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번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3번. 행정부 각급 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라든지 감사원 사무차장, 감사교육원장, 감사연구원장 전부 다 고위감사공무원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너무나도 간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점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셨다 하면 14번에 2번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죠. 다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연결 구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중층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중층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예외적으로 단층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1번. 하나의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는 중층제를 원칙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연결구조가 그 예이다. 1번 맞는 내용이죠. 광역단체, 시도에다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했으면 시군, 구도,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주시지. 왜 기초는 그냥 자치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단체라고만 하셨는지 모르겠어. 자, 다음 2번. 한 구역에 하나의 자치단체만이 존재하는 단층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죠?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 들어가지,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거 아셔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2번이 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자치계층이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 간 독립관계 구조라면 행정계층은 계층 간 지휘 감독적 관계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민자치에 입각한 구조, 행정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행정계층 같은 경우에는 단체자치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역을 좀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통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행정계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치계층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행정계층은 지휘 감독적인 관계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자치계층이 정치적 민주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행정계층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번하고 맥이 같죠? 그죠? 그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15번에는 지금 2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정 자립도는. 자, 이거는 일반 회계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우리가 재정 자립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이제 뭐야?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봅시다. 1번. 특별회계와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 회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 능력이 과소평가된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게 그 재정 자립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존 재원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뭐 기금이나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자주재원만 가지고서는 실제 재정 능력을 알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자체 재원만을 반영하고 세출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세출의 질을 알 수 없다. 그렇지. 자주재원만 생각하고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세출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다음 3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존 재원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재정 지원의 형태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정 자립도보다는 재정 자주도가 훨씬 더 우리 그 재정을 확인하기가 훨씬 더 쉽다. 훨씬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그럼 4번 어디가 틀렸는가 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등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는데, 자, 이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 이것도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뭐, 누가 돈을 줬든, 내가 벌었든, 내 지갑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 재원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재원. 일반 재원은 지금 여기서 말한 자주재원도 들어가지만, 뭐, 지방교부세나, 중앙정부로 받은 지방교부세나, 아니면, 상급 지자체로부터 들어온 조정교부금 같이, 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받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돈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다시 말해서,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야? 재정 자주도에 대한 내용이죠. 재정 자립도가 아니라 이건 재정 자주도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16번에서는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건 자주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인 거고, 자주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갑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일반 재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6번에서는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4번은 이제 재정 자주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네트워크 구조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네트워크 구조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를 생각하시면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업무는 본부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인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시행하게 하는 제도다. 조직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 조직의 기능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의 전문 인력들을 이제 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자의 독립성. 이 각각의 사람들은 계약으로 맺어져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든 빠져나갈 수가 있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면 자신들이 맡은 업무들만 수행하면 돼. 본부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렇게 그 부서들끼리 연계가 되어 있는 모습은 없죠. 네트워크 참여자의 독립성은 강조가 되고 있고. 다음,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연결이 있어.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한테 내 역량을 제공해야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맞는 내용들이죠. 다음,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있는 공통된 목표. 각자의 상황들이 그 주어져 있는 업무들을 수행해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공통된 목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계층의 통합이나 단일의 지도자. 이거는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뭐 관료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성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와 같이 유기적인 상황에 그 좀 조직의 구조를 좀 유연하게 만든다라든지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 계층의 통합이나 단일 지도자를 두게 되면 그러니까 집권화가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다. 그런데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는 분권화를 강조하는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17번에서는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중 델파이 기법의 절차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델파이 기법 어떤 거였어? 익명으로 격리된 전문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받은 의견 이 가운데에서 최적의 의견들을 선택하는 이 같은 방법이 이 델파이 기법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전문가 집단에게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나 관련된 분야에 대해 설문지를 배부한다. 그러니까 물어보기 위한 질문지를 던져주는 거죠. 1번 맞느냐. 다음. 2번.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통계 처리한 뒤에 결과물을 다시 동일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처음의 의견을 수정할 것인지를 물어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다.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조금 정교화시키는 거죠. 자, 다음 3번. 장래에 일어날 사건의 줄거리를 가상적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가상적 시나리오.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뭐 예측을 하는 시나리오 기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델파이 기법과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다음, 문제나 이슈에 대한 전문가를 선정한다.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이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 1번, 2번, 4번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전문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설문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묻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사건의 줄거리를 가상적 시나리오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시나리오 기법이나 뭐 시뮬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델파이 기법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탈신 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탈신 공공관리,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참여, 그러니까 분권화라든지, 그러니까 이 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분권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면 이 신공공관리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신공공관리가 나타낸 어떤 부작용을 조금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분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재집권하는 과정들도 좀 거치게 되고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의 맹점을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탈신공공관리라고 하면 그 작은 정부를 벗어나서 큰 정부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내용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탈신공공관리의 기본 목표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정치 행정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창하는 것이다. 1번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를 하면서 버렸던 것들을 이제 다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조정이 아니라 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 등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공공관리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건 이 신공공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거지. 주요 아이디어를 대체하는 것, 다 버리고 새로운 걸로 끼워 넣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점을 조금 보완하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지. 너무 작은 정부만 강조하면서 이제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의 어느 정도의 개입을 허용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주요 아이디어를 대체한다라기보다 신공공관리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건 위치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공공관리의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2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탈신공공관리는 구조적 통합을 통해 분절화의 축소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했던 분권, 분절화 이런 것들도 없애는 거죠. 다음,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보다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측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살짝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는 한데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그냥 명시적인 어떤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러하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게 된 명시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 명시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자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정책이 이념, 신념, 의견 등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 등에 의한 정책 결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기반한다든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 이런 것들에 의한 정책 결정을 그치는 거야. 1번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 정보들이 다 근거가 되는 거니까.
다음 3번.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보건정책 분야, 사회복지정책 분야, 교육정책 분야, 형사정책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그럼 4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치적 결정 과정을 증거 기반 정책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치적 결정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 결정. 이건 담론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이게 지금 정치적 결정 과정이에요. 이념, 신념, 의견 등에 기반한다든지 과학적 사실에 의한 담론들. 아까 얘기했던 지향하고자 했던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결정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그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1번의 내용을 맞다고 생각했는데 2번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지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0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중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무행정론에서 정부 회계 그러면은 이제 현금의 이동에 따라서 현금의 이동 시점을 바탕으로 기장하는 현금주의와 현금 이동의 원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받는 발생주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현금주의와 이제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현금주의 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통제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자, 현금주의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별다른 어떤 장부 기록 방법, 기장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절차나 간편하고 통제가 용이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현금주의 회계는 무상거래를 인식하지 않지만 발생주의 회계는 이중거래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무상거래는 현금의 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무상거래를 인식하지 않지만 발생주의는 이중거래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냥 돈 가져왔을 때,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또 돈 줬을 때, 이중으로 나타나죠. 다음. 감가상각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야? 감가상각은. 재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만큼, 사용하는 기간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감가상각에 대해서 현금주의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인식이 안 된다. 그랬는데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발생주의입니다. 현금주의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가 뒤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발생주의 회계는 재정 성과 파악이 현금주의 회계보다 용이하다. 그렇죠?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가 현금주의 회계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제 유일하게 난이도 상으로 제가 꼽은 문제예요. 자아실현적 인간에 대한 관리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아실현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면 그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 인간의 자아실현을 통한 조직의 목적 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이 인간의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자아실현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그러니까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아실현을 어떻게 자극할 거냐,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을 어떻게 자극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 자아실현적 인간에 대한 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상황 조건과 구성원 동기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이기보다는 유연하고 다원적이며 세분화된 관리 전략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물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관리 전략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유연하고 다원적이며 세분화된 관리 전략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인간의 자아실현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야. 유연하고 다원적이면서 세분화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전략들을 세워. 그러면 다 자아실현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이게 자아실현과 관련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아실현적 인간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동기의 차별성. 그 동기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구성원 동기의 상황이나 구성원 동기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다른 조건들을 맞춰줘요. 그 상황만 맞춰주면 다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냐고.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은 깔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자아실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1번은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돼. 다음 2번.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며 도전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스스로가 이게 정말 해야 되겠어.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번 맞는 이야기고. 다음. 관리자는 구성원을 지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구성원 스스로 자기 통제와 자기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 자체가 자아를 실현하는 이 같은 과정이라는 거죠. 다음, 통합 모형에 근거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내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각각의 내용들이 인간의 자아실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표출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이러한 관리 전략이 자아실현적 관리 전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2번, 3번, 4번은 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그냥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다 다르고 상황 조건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관리 전략을 세우자. 이거는 구성원 인간의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의 자아실현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문제를 보는 어떤 관점이나 시각 또 제시문을 봤을 때 그 제시문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한가 여기에 대한 고려가 조금 있었어야 답을 조금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잡아봤습니다. 22번의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3번입니다. 공무원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 부패와 관련된 내용은 부패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좀 됐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우리가 봤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패 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 행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2번. 공무원 부패에 대해 체제론적 접근에서는, 자, 체제론적 접근이라는 건 뭐예요? 부패의 여러 가지 발생 요인들, 개인의 어떤 윤리 결여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의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법과 제도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이 체제론적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골고루 반영이 된 결과물이다, 부패는. 이렇게 본 관점인 거죠. 자, 그러면 내용 봅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체제론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냥 요 제도의 결함, 요것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체제론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사회 관습이나 윤리의 결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백색 부패라 한다. 우리 백색 부패, 흑색 부패, 회색 부패 구분했었죠? 그래서 흑색 부패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패들이고,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가 백색 부패, 회색 부패는 이제 내로남불 형식의 부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제하면서 그 상황이 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이러한 형태의 부패가 회색 부패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4번. 사회적으로 희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부패를 권력형 부패라 하며 이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죠? 권력을 바탕으로 한 그 같은 부패가 권력형 부패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부패와 관련해서는 부패의 접근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부패 접근법에서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역량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역량평가 제도는 그 구성원이 얼마나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대표다.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우리나라 역량평가 제도는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사전적 검증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일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나?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면 맡기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맡기지 않는 거죠. 1번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역량평가는 특정 피평가자에 대해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면평가에 대한 설명이죠. 단일한 평가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고정적인, 다소 조금 편향적인 그런 평가 결과, 이것들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 상사나 부하, 동료, 고객,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면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역량평가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정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역량평가는 다양한 실행 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며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24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정책 집행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집행의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또 두 개가 포함이 된 통합 접근법, 뭐 이런 세 가지의 내용들만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이 보기의 내용에서는 사실 조금 좀 지역적인 소수의 의견들이 조금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합리 모형에 입각한 이론이다. 그랬는데, 자, 이 상향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야.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해가지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뭐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법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하향적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엘모어의 통합적 접근법에 따르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책 목표는 하향적으로 접근하여 설정하고 정책 수단은 상향적으로 접근하여 집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단을 설정한다. 목표는 하향적으로, 수단은 상향적으로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엘모어가 얘기한 통합적 접근법이에요. 우리가 사바티어의 그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이걸 이제 대표적인 통합 모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엘모어의 통합 접근법에 대한 내용도 상향적인 의견과 하향적인 의견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과정의 피동적 수능을 강조한다. 정해진 대로 따라. 이게 하향적 접근법의 가장 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4번. 타협 모형에 따르면 정책 집행은 갈등을 야기하고 저항하는 세력과 타협하여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이 타협 모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이제 정책의 목표를 우리가 그냥 생각한 대로, 우리가 그냥 의도했던 그 목표를 그대로 구현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로 제시가 되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부하느냐 하는 것이 우선은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조금 낯선 이야기가 나왔고 좀 생소한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문제 안에서 정답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선택 지문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히 해석하는 이 같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문제에서도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가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문에서 정말 치명적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치명적인 선택 지문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야. 그냥 그거를 막 꼼꼼하게 내용들을 다 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숲을 보는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딱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네.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딱딱 파악해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이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배운 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생각해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답들을 좀 골라내실 수 있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도 다소 조금 좀 높아지지 않을까? 다른 과목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좀 오류 없이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싶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번 문제는 상당히 조금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9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고, 만약 출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에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냈는지, 왜 답이 3번은 될 수 없으며 정답이 1번만 될 수가 있는지 9번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조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답만 띡 그냥 뭐 복수 정답을 인정하든 아니면 그 답을 그대로 고집을 하든 어째서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근거는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문제 보시면 20번 문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를 출제해 놓으시고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출제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답을 1번으로 정했다. 3번은 어째서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 못한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참 비겁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뭐 사회 내에서 그래도 좀 전문가야, 인정받는 출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매년마다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출제 오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조금 밝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오류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이에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예. 물론 2020년도에는 뭐 4문제, 5문제 틀리고 뭐 총체적 난국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한 문제 정도로 그친 거 보면 장족의 발전인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런 오류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 뭐 공부를,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나 수험생들에게나 또 현직에 있는 군무원들에게나 또 출제를 주관하고 있는 뭐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출제 기관들, 참 면이 서지 않는,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틀릴 것 같으면 그냥 인사혁신처에 출제 위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이번 문제 풀면서. 하지만 평이하게 문제가 좀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를 좀 줄이려고 했던 노력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문제, 발전된 어떤 출제의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뭐 당부를 좀 드릴게요. 끝까지 여러분들 뭐 출제를 하시면서도 너무 애 많이 쓰셨고 문제를 풀면서도 너무 애를 많이 쓰셨지만 특히 이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조금 더 세심한 관리,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9급 군무원 시험 출제 문제 해설. 여기서 행정학 해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감각 익히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나은 수업들은 저와 또 별도로 수업 시간에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해보기로 하시죠. 네. 해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